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아마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역설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7년 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시키는 희귀병, 쿠싱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망가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쪘고 근육은 빠져나갔으며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장애 등 각종 대사질환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병의 원인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은 살,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 5개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겪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무리한 운동은커녕 적게 먹는 다이어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빠져 혼자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다. 다이어트보다 내 몸을 먼저 살리자. 뼈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노력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루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전공의 수련 막바지라 다행히 당직은 없었고 어린아이를 재우며 밤 9시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우자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자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걷고 병원에서 2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은 움직임들을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탐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단품 메뉴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한식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챙기고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식 밥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재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중 감량이란 억지로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삶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결과로 식사와 운동이라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며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잊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노예가 되어본 그녀는 의지력만으로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근육, 지방, 뼈, 수분,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포함된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체중이 적어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굶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만 태우고 지방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채소만 갈아 마시는 다이어트.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 적정,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원칙들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곧 비상 신호를 켭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식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사주 완성 같은 광고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빼야 한다고. 내 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지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 제한은 오히려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왕창 먹고 다음날 굶는 사이클은 대사적으로 더 나쁜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든든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뇌를 깨우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연구실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자연에 가까운 다양한 식품을 손바닥이나 주먹 같은 내 몸을 기준으로 삼아 가늠하며 먹으면 충분합니다. 채소는 넉넉히,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좋은 지방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만은 완치되는 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한 번의 다이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대충 때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듯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써야 할 소중한 내 몸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생활습관입니다. 철학자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기보다 자연의 순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자꾸 혼내고 억압하며 바꾸려는 대신 몸이 스스로 편안해하고 가장 건강한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이어트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돌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아마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역설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7년 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시키는 희귀병, 쿠싱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망가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쪘고 근육은 빠져나갔으며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장애 등 각종 대사질환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병의 원인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은 살,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 5개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겪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무리한 운동은커녕 적게 먹는 다이어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빠져 혼자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다. 다이어트보다 내 몸을 먼저 살리자. 뼈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노력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루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전공의 수련 막바지라 다행히 당직은 없었고 어린아이를 재우며 밤 9시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우자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자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걷고 병원에서 2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은 움직임들을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탐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단품 메뉴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한식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챙기고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식 밥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재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중 감량이란 억지로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삶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결과로 식사와 운동이라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며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잊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노예가 되어본 그녀는 의지력만으로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근육, 지방, 뼈, 수분,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포함된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체중이 적어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굶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만 태우고 지방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채소만 갈아 마시는 다이어트.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 적정,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원칙들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곧 비상 신호를 켭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식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사주 완성 같은 광고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빼야 한다고. 내 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지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 제한은 오히려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왕창 먹고 다음날 굶는 사이클은 대사적으로 더 나쁜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든든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뇌를 깨우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연구실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자연에 가까운 다양한 식품을 손바닥이나 주먹 같은 내 몸을 기준으로 삼아 가늠하며 먹으면 충분합니다. 채소는 넉넉히,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좋은 지방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만은 완치되는 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한 번의 다이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대충 때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듯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써야 할 소중한 내 몸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생활습관입니다. 철학자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기보다 자연의 순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자꾸 혼내고 억압하며 바꾸려는 대신 몸이 스스로 편안해하고 가장 건강한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이어트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돌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아마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역설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7년 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시키는 희귀병, 쿠싱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망가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쪘고 근육은 빠져나갔으며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장애 등 각종 대사질환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병의 원인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은 살,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 5개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겪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무리한 운동은커녕 적게 먹는 다이어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빠져 혼자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다. 다이어트보다 내 몸을 먼저 살리자. 뼈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노력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루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전공의 수련 막바지라 다행히 당직은 없었고 어린아이를 재우며 밤 9시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우자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자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걷고 병원에서 2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은 움직임들을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탐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단품 메뉴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한식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챙기고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식 밥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재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중 감량이란 억지로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삶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결과로 식사와 운동이라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며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잊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노예가 되어본 그녀는 의지력만으로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근육, 지방, 뼈, 수분,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포함된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체중이 적어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굶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만 태우고 지방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어 현상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채소만 갈아 마시는 다이어트.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 적정,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원칙들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곧 비상 신호를 켭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식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사주완성 같은 광고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빼야 한다고. 내 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지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 제한은 오히려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왕창 먹고 다음날 굶는 사이클은 대사적으로 더 나쁜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든든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뇌를 깨우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연구실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자연에 가까운 다양한 식품을 손바닥이나 주먹 같은 내 몸을 기준으로 삼아 가늠하며 먹으면 충분합니다. 채소는 넉넉히,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좋은 지방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만은 완치되는 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한 번의 다이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대충 때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듯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써야 할 소중한 내 몸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생활습관입니다. 철학자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기보다 자연의 순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자꾸 혼내고 억압하며 바꾸려는 대신 몸이 스스로 편안해하고 가장 건강한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이어트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돌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아마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역설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7년 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시키는 희귀병, 쿠싱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망가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쪘고 근육은 빠져나갔으며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장애 등 각종 대사질환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병의 원인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은 살,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 5개가 내려앉는 압박 골절을 겪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무리한 운동은커녕 적게 먹는 다이어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빠져 혼자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다. 다이어트보다 내 몸을 먼저 살리자. 뼈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노력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루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전공의 수련 막바지라 다행히 당직은 없었고 어린아이를 재우며 밤 9시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우자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자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걷고 병원에서 2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은 움직임들을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탐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단품 메뉴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한식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챙기고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식 밥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재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중 감량이란 억지로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삶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결과로 식사와 운동이라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며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잊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노예가 되어본 그녀는 의지력만으로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근육,
지방, 뼈, 수분,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포함된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체중이 적어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굶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만 태우고 지방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채소만 갈아 마시는 다이어트.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 적정,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원칙들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곧 비상 신호를 켭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식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사주 완성 같은 광고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빼야 한다고. 내 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지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 제한은 오히려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왕창 먹고 다음날 굶는 사이클은 대사적으로 더 나쁜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소,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든든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뇌를 깨우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연구실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자연에 가까운 다양한 식품을 손바닥이나 주먹 같은 내 몸을 기준으로 삼아 가늠하며 먹으면 충분합니다. 채소는 넉넉히,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좋은 지방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만은 완치되는 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한 번의 다이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대충 때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듯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써야 할 소중한 내 몸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생활 습관입니다.
철학자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기보다 자연의 순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자꾸 혼내고 억압하며 바꾸려는 대신 몸이 스스로 편안해하고 가장 건강한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이어트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돌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아마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일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살이 빠질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더니 역설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7년 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시키는 희귀병, 쿠싱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망가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살은 걷잡을 수 없이 쪘고 근육은 빠져나갔으며 뼈는 약해져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장애 등 각종 대사질환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병의 원인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은 살,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100일 된 아이를 안다가 척추뼈 5개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겪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무리한 운동은커녕 적게 먹는 다이어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빠져 혼자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다. 다이어트보다 내 몸을 먼저 살리자. 뼈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노력은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루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 전공의 수련 막바지라 다행히 당직은 없었고 어린아이를 재우며 밤 9시면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의 회복 시스템을 깨우자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자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걷고 병원에서 2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작은 움직임들을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이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탐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단품 메뉴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한식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챙기고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한식 밥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단 한 번 재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자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중 감량이란 억지로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삶이라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결과로 식사와 운동이라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 산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며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잊곤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노예가 되어본 그녀는 의지력만으로 식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식단을 조절하면 우리 몸은 더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살은 더 잘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근육, 지방, 뼈, 수분, 심지어 장기 무게까지 포함된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체중이 적어도 체지방률이 높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굶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만 태우고 지방은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어 현상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떨까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채소만 갈아 마시는 다이어트.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균형, 적정,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행 다이어트는 이 원칙들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곧 비상 신호를 켭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기초대사량을 낮추며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식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이어트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의 사주완성 같은 광고 문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빼는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빼야 한다고. 내 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지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시간 제한은 오히려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왕창 먹고 다음날 굶는 사이클은 대사적으로 더 나쁜 상태를 만듭니다. 물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끼를